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 성향이 강한 국가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촛불 집회나 축구의 거리 응원, 이런 정서적 단결력이 녹아있는 그런 모습들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민족의 기원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민족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민족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는 코넬 대학교의 베네딕트 앤더슨 교수입니다. 그분은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민족이라는 것이 동일한 강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통된 언어나 문화 그리고 혈연적 유사성을 가진 집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유사성을 자각함으로써 생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실체가 아니고 비교적 근대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만들어낸 상상된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근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술의 보급,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계몽된 시민 계급의 성장, 그런 것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의식의 발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민족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족이 최초로 발현됐던 지역은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300년 이상 지속됐던 남미 대륙의 스페인 점령지, 여기가 18개의 새로운 국가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페인은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크리올이라고도 하는데요. 본국에서 파견된 백인들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교육이나 성공의 길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별적 장애를 설치했던 겁니다. 초기에는 반발이 없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계몽된 현지인들이 스페인 본국과는 다른 정체성을 상상하게 됩니다. 페루의 독립을 이끌었던 산 마르틴은 1821년 토착민들이 인디언이나 원주민으로 불려서는 안 되고 페루의 아들딸이자 시민, 그리고 페루인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페루인들은 여전히 스페인어를 사용을 했지만 그들의 민족 의식은 언어나 인종 이런 것이 아니라 차별과 그 차별에 대한 계몽적 의식 속에서 상상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티라고 하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는데요. 프랑스 혁명하고 프랑스 인권선언의 자극을 받았던 흑인 지도자들이 무력 투쟁을 통해서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노예로 일하던 흑인들이 자신들의 민족됨과 해방을 선언하게 된 거죠. 이때가 1804년입니다. 이들도 여전히 식민 제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썼지만 인에 대한 정체성을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세금으로 촉발된 영국의 다양한 차별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상상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미 대륙의 모든 식민지들은 차별을 통해서 스스로의 민족됨을 상상하고 창출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의 경우는 민족주의적인 사상의 토대가 형성된 최초의 지역입니다. 발달된 인쇄술, 성숙한 자본주의, 지적으로 계몽된 시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상상은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제국보다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이 주로 왕조 국가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민족보다는 주로 왕조가 국민들의 소속감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근세까지 영국 민족의 나라, 잉글랜드인의 나라라는 그런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1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잉글랜드 왕조가 들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왕조들은 노르만, 그리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계 출신들이었습니다.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계몽적인 관념하고 민족 개념이 퍼지면서 영국을 지배하던 독일계의 하노버 왕조가 스스로를 영국 민족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자국민을 영국 민족으로 상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일종의 관제 민족주의죠. 독일의 경우는 민족주의 계열에 좀 뒤늦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여러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경쟁이나 대외적인 상공업 활동에 있어서 경쟁에서 밀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독일의 부르주아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런 불만들이 민족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민족의 통일과 민족국가의 수립을 달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1871년의 일입니다. 통일전쟁을 통해서 이태리가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187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으로서 러시아가 1906년 뒤늦게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이면서 민족국가의 대열에 늦게 참여하게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왕조와 그 영토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민족적인 일체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경우에도 민족적 상상은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당시 그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뜨겁게 했던 것은 종교적인 것이었었고 전쟁에서도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민족주의는 근대로 들어와서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독립전쟁을 그렇게 함으로써 뒤늦게 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의 특징은 아메리카의 경우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유사일에 하나의 왕조만 존재했었죠.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이외에는 없는 그런 경우죠. 일본은 외세의 침략이 거의 없었고 지역 영주들이 지배하는 고립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만의 민족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 위한 타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 아래 하나의 단결된 의식이 생겨났고 사무라이라고 하는 특권층을 제도적으로 철폐하면서 시민적 각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당시에는 도쿄와 오사카 간의 구두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어적 통합성도 없었는데요. 일본 문자와 교육체계 보급으로 인해서 언어적 통합성도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이런 기반 아래서 서양 세력과 경쟁하면서 민족이라는 의식을 상상하게 되었던 거죠. 그 태국은 주변국이 유럽 세력의 식민지로 있을 때 유능한 외교로 지속적인 독립을 유지했던 독특한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태국의 왕실은 중국인의 피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왕은 의도적으로 중국인들을 차별하고 태국인의 민족됨을 자극을 해서 태국의 민족 국가를 출발시켰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출신이 아니었던 영국의 왕들이 그들의 출신 국가와 절연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영국인들의 민족됨을 상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방식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있었죠. 인도네시아의 영역은 그 당시에 아주 다양한 언어와 아주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분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점령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정책이 식민 제국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가 민족됨의 상상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고루 일어나면서 통합된 인도네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차이나에 대해서 프랑스가 분리적인 교육과 행정정책을 채택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각각 다른 민족국가로 독립하게 된 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일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민족의식의 발흥도 일찍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라는 민족의식은 근대적 소산입니다. 중국에서 민족의식이 발현되기에는 왕조의 존재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왕조로 존재했고 그 모든 왕조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국 근대의 마지막 강역을 근거로 해서 중국 민족을 만들어낸 것은 근현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 최초의 국가 진나라는 한족의 국가가 아니었고요.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이런 중국 대륙을 차지했던 대부분의 중요한 왕조들은 한족의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영국 왕이나 태국의 왕이 일상어에 근거해서 지역민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상상하게 만든 관제 민족주의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서구 세력의 중국 침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중국됨, 그리고 스스로를 한족으로 인식함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신분증에는 민족란이 있습니다. 그 민족란에는 자신의 민족이 한족으로 표기된 사람들이 90%가 넘는데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네, 오랫동안 이민족들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혈통상 순수한 한족은 한 명도 있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스스로 한족임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민족도 근대의 산물인가요?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를 뺏겼는데요. 그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을사조약은 5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4조는 우리의 외교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조는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합방의 문서는 총 7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3개 조는 대한제국의 황제, 황태자, 황후, 그리고 황비의 후손 이런 사람들에게 존칭과 위신과 명예 그리고 금전적인 지급을 약속을 하고 대신들에게도 적정하게 보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합방과 동시에 발표된 일왕의 조서에는 다시 한번
신분의 보장을 받아 놓았습니다. 근데 만국의 조약에 저런 문구를 집어넣고 싶었을까요? 한일합방을 앞두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자신의 황제즉위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합방을 며칠만 미루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공사들을 불러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외국의 공사들이 비웃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계몽 지식인인 양치차오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합방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궁중의 비빈들 사이에서는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열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왕조가 나라를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조는 백성들에게 민족이라는 상상력을 전혀 일깨워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일진의 회원 30만 명이 연서에서 한일합병에 대한 청원을 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왕국이라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민족됨을 시작한 것은 왕이 나라를 팔아먹고 난 그 이후입니다. 일본이 식민 정책에 있어서 본국과 동일한 혜택을 주었다면 한국인들의 민족됨은 발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식민지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정책이 우리의 민족됨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죠. 제국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고 근대 교육을 통해서 계몽의식이 성장하고 그리고 한글이 표준화되면서 민족이 창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서로 알려진 삼국사기는 우리의 역사를 삼국의 건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조선의 역사가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통해서 단군과 기자조선을 이어서 마한, 그리고 문무왕, 이후의 신라, 그리고 고려를 조선의 이전에 정통성 있는 국가로 보았습니다. 안정복이 마한을 정통성으로 본 것은 마한에서 기자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를 계승하지 않은 삼국시대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죠. 안정복을 비롯한 조선의 지배층들은 상나라의 왕족, 기자와 전국시대의 한나라에서 우리의 정통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는 태조 왕건의 조부인 작재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당나라 숙종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건의 핏줄이 당나라의 황실임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왕실과 대신들은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될 때까지 기자에 대한 제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치는 뜨거운 함성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민족 정서는 100년 남짓된 새로운 것입니다. 가장 빠른 나라의 민족이라는 것도 300년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사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을 좋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족에는 해방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혈통이나 종교, 언어, 계급, 기회 등의 차별에 대해서 해방의 투쟁이 민족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0년 사이에 많은 민족이 생겨나고 그 민족들이 국가를 얻어서 민족국가가 현대국가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해방과 번영을 뜻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의 공동체는 이제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은 내부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족은 민족 간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됨은 외부 집단의 박해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타민족을 절멸시키려는 시도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됨에서 해방이라는 개념을 지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차별적인 억압에 대항해서 자신의 민족을 세웠지만은 이제 자신을 제외한 타 민족을 힘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민족됨의 기준을 좁혀서 자국민들조차 민족적 이방인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민만을 위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 필요한 그런 환경이나 기후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끝없는 경쟁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갈 겁니다.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는 더 이상 지탱돼서는 안 될 인류의 척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은 차별로부터 생겨난 부산물이죠. 차별이 없다면 민족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차별을 버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없어지고 세계인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